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골치라고 하죠. 근데 생활 쓰레기는 우리가 노력해서 줄일 수라도 있는데 이 인간 쓰레기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더군요. 그냥 등장할 때마다 처리를 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발견된 쓰레기를 즉각 처리해줬고 지금은 매우 깨끗한 환경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다들 짐작은 하셨겠지만 제 인생에서 처리해버린 쓰레기는 바로 아내였어요. 아내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제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희 어머니를 먼저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쓰레기를 처리해버린 이유가 바로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시련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아니, 저와 제 여동생에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어떻게 이런 분이 내 어머니가 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인생에 있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사이가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가 바로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 친어머니는 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와 제 여동생을 낳고는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신 분이셨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많이 약해 항상 안방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유치원에 다녀오면 항상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희가 가방 풀고 배고프다고 하면 그제서야 겨우 일어나 간식을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셨죠. 몸은 따라주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어머니는 저희를 많이 아껴주셨기에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한테 충분한 사랑을 다 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미웠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와 제 여동생은 그때까지도 어머니들은 항상 그렇게 누워서 지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약한 모습도 오래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아버지께 들어보니 어머니는 암이셨다고 했죠. 그렇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 혼자서 일도 하면서 어린 우리 둘까지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여동생과 함께 집에서 밥도 알아서 해먹고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까지 청소도 해놓는 등 보통의 어린애들은 잘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지냈죠. 아버지로서 그 모습이 보기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버지도 홀로 우리 두 남매를 키우는 게 힘들기도 하셨는지 제가 11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할 당시 아버지가 앞으로 우리가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데리고 오는데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도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쉽사리 엄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여동생은 그래도 저보다는 좀 어렸기 때문에 엄마라고 잘 불렀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철이 좀 일찍 들어서인지 엄마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재혼하고 얼마 안 돼 11살짜리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그 말에 어릴 때라 정확한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언가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아마도 그건 항상 부족하게 받았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영호야, 우리 영호가 나한테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난 참 기뻐. 근데 동시에 조금 슬프기도 해. 우리 영호가 아직은 엄마, 엄마 거리면서 땡깡도 좀 피우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엄마 소리 할 나이에
나한테 어머니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난 마음이 조금 아프다. 영호야, 근데 날 어머니라고 불러도 좋고, 엄마라고 불러도 좋고, 어떻게 부르든 다 좋고 상관없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내가 너한테 어떤 식으로 불리든 난 너의 엄마고, 이제부턴 내가 언제나 네 편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널 꼭 지켜줄 거니까 언제든 엄마한테 기대. 알았지? 내가 비록 널 내 배로 품어서 낳진 않았지만 그래도 난 네가 귀해.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항상 그거 명심하고 언제든 이 엄마한테 달려와 안겨줘. 알았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꼭 껴안아 줄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쑥스러워 말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무언가 뭉클하면서 가슴속에 부족했던 무언가가 순식간에 다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새어머니를 저의 친어머니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의 말처럼 저와 제 여동생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때는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거나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재워주셨고, 아침에 우리들을 깨울 때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라고 깨워주시는 분이셨죠. 그럼 여느 집들은 다들 아침마다 전쟁통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아니었어요. 항상 기분 좋게 깨어났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남매가 밖에서 엄마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 옷도 제일 좋은 것만 사서 입혀주셨어요. 본인 옷은 시장에서 아무 옷이나 사서 입더라도 저희 옷만큼은 항상 좋은 것으로 사다가 입혀주셨죠. 거기다가 늘 제 머리는 젤을 발라 옆으로 멋있게 넘겨주셨고, 여동생은 머리를 엄청 예쁘게 화려하게 묶어서 등교를 시켜주셨던 분이셨답니다. 다들 그런 추억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의 환경과 그날의 날씨, 그날의 소음이 귀에 맴돌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추억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의 기억이에요. 아침에 저는 어머니가 골라주신 옷을 입고 머리는 젤로 멋지게 넘긴 후에 맛있는 아침을 먹고 있으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동생 머리를 묶어주시는데 아침마다 동생은 늘 어머니한테 오늘은 어떤 머리가 하고 싶어요? 라고 주문을 넣었죠. 그날도 여동생은 어머니한테 엄마, 나 오늘은 공주머리 할래. 친구들이 공주머리 다 부러워해. 오늘 치마 입고 공주머리 예쁘게 하고 갈 거야. 라고 했고, 거기에 어머니는 그래, 우리 공주님 어디 예쁘게 꾸며줘 볼까?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야 우리 딸이 제일 예쁘고 공주님 같으려나? 라고 기분 좋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텐 너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하고 사랑 그 자체의 존재였죠. 하지만 아주 잠깐 그런 어머니를 제가 힘들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철이 일찍 들고 새어머니일지라도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지만 사춘기에 접어드니 괜스레 그 사실이 싫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변함없이 잘해주셨지만 그냥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새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싫어서 반항을 많이 하고 새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저는 아주 나쁘게 사고치며 지내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매번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학원도 수시로 빠지면서 부모님의 속을 좀 썩혔습니다. 그러다가 또래 친구를 저와 제 친구들이 돈을 뺏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학교에서 걸리게 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못 오시고 새어머니가 학교로 오신 적이 있었죠. 그때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새어머니, 그리고 피해자 학생과 그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 나 엄마 없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 내 친엄마 아니에요. 새엄마라고요. 새엄마인데 뭘 어쩌라고 부른 건데요. 뭐야? 야, 이 자식아.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지는 못할 망정. 지금 너 때문에 학교 와 계시는 어머니 앞에서 어디 그런 버릇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너 당장 무릎 안 꿇어? 어?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저를 혼내셨고 저는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 행동에 저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경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였죠. 어머니가 하신 행동은 다름 아닌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영호 친엄마가 아니에요. 하지만 영호 11살 때 만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친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사랑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더 분발할게요. 제가 앞으로 더 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모라서 그럽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디 우리 영호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단속하겠습니다. 무릎에 고개까지 푹 숙이며 어머니는 진심 어린 사죄를 드렸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정적만 흐를 뿐이었어요. 결국에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으로 저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제 마음속에 무언가 돌덩이가 크게 얹혀 있는 것처럼 큰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거기다 그날 바로 2차로 집에 가자마자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집에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저를 막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대신 막아서던 거 있죠. 여보, 그만해. 영호 반성 많이 했어. 지금 학교에서도 잘못했다고 다 사과하고 오는 길이야. 잘 해결됐고 영호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만해요. 영호야, 얼른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해. 얼른. 너 다시는 안 그럴 거잖아. 그치? 얼른 말씀드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땅만 보고 있자 아버지는 더 화가 나서 저를 때리려고 했고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던 걸 멈추고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께 맞을 위기에 있는 저를 감싸 안는 거였죠. 못 때려. 당신 영호 못 때린다고. 나부터 때려, 나부터. 내가 영호 잘못 키운 거니까. 나부터 때리라고. 내가 친엄마만 됐어봐. 우리 영호 이렇게 엇나갈 일 없었어. 다 내 탓이야. 내 탓이라고. 그러니까 때리려면 나를 때려. 저는 따뜻하고 강인한 어머니의 품과 다급히 이야기하는 그 외침에 순식간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그제서야 저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건가 하고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엄마 마음 아프게 안 할게요. 나쁜 친구들이랑도 그만 놀게요.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며 엉엉 울며 사과를 드렸고 어머니도 그때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감격을 하면서 꺽꺽 울며 저를 더 깊이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모자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저는 그날로부터 반항을 접고 다시 어머니를 잘 따르는 착한 아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랍니다. 물론
크면서 저는 다시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한참 동안은 엄마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크면서도 어머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저는 유학이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매일같이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도저히 들어지지가 않았죠. 근데 얼마 안 돼 저는 유학길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날도 어머니가 어김없이 나서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유학을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를 같이 설득시켜주기 위해 유학 프로그램을 정말 촘촘하게 다 알아보고는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 직접 설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대학생 때부터는 공부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박사 학위까지 따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죠. 유학 시절에는 어머니가 틈틈이 와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요. 제가 시험 기간에는 제 옆에만 붙어 있으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며 케어를 다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성적도 좋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 비록 초창기라 시간제 교수였어도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해 주셨어요. 아이고 장하다. 너무너무 장해 우리 아들. 내 아들이 교수라니. 이 엄만 꿈만 같다. 정말 꿈만 같아. 앞으로도 탄탄대로 길만 걷자. 저는 그렇게 교수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어머니께 작지만 나름의 효도를 하게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효도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대학 교수가 되자마자 지인을 통해 소개팅이 들어오길래 받았어요. 소개팅을 통해 제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활발한 사람이었죠. 성격도 좋아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있는 사람인지라 제 어머니한테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애를 1년 좀 넘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신도 다 챙기고 집에 행사가 있으면 같이 가서 음식 만드는 것도 거두는 등 싹싹하게 정말 잘해줬어요. 그리고 금세 우리 어머니와도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어머니랑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기도 해서 결혼을 했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결혼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들은 무척이나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말을 좀 많이 개념 없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분명 결혼 전에는 아내는 항상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어른도 공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그 막말이 대부분 우리 어머니에게 나와 저를 더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우 검소한 사람이라서 같은 옷도 막 10년씩 입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한 번씩 특별한 날에 산 명품 옷들은 기본 2, 30년씩 입은 것도 있을 정도였죠. 특히 아버지랑 연애할 시절에는 아버지가 사준 명품 코트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소중하다면서 30년째 보관해서 입고 계셨죠. 그때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이라 지금은 조금 촌스러울 수 있는데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 제가 봤을 땐 나름 지금 입어도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머니가 그 코트를 입은 옷을 보더니 갑자기 깔깔거리면서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기가 찼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스타일을 입어요? 어머나, 이거 도대체 몇십 년대 패션이야. 이거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데 어머님,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 입지 마세요. 아무리 명품이라지만 요즘 예쁜 옷들 많잖아요. 명색이 교수 아들 둔 어머니인데 품위 있게 좀 사셔야지. 이런 구지옷 같은 거 입고 다니시면 어떡한데요?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면 나가서 알바라도 하세요.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도 알바할 수 있는 거 많이 있던데
우리 어머님은 가만 보면 은근 게으르시다니까. 요즘 여성들은요, 어머님, 다 밖에서 일해요, 일. 어머님처럼 그렇게 집에서 탱자탱자 놀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혼을 냈죠. 그리고 아버지도 그때 거기 같이 계셨었기에 함께 거들어서 아내를 혼을 냈습니다. 당신,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뽐새가 그게 뭐야? 저 코트, 아버지가 30년 전에 어머니 사드린 코트야. 너무 소중하다면서 지금까지 아껴 입으시는 건데 그걸 비웃으면서 깔깔거려? 그리고 당신이 뭔데 어머니한테 밖에 나가 알바를 하라 말아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당장 사과드려, 어서. 그래, 미야. 말 실수가 너무 크다. 전엔 안 그러더니 요즘 결혼해선 왜 이렇게 네 시어머니를 막대하냐? 친딸처럼 생각해 준다고 해서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당장 사과드려라. 네 남편 아니었으면 너 오늘 나한테 한 소리 크게 들었을 거다. 저와 아버지의 큰 소리에 아내는 갑자기 울먹거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대답이 더 가관이었죠. 아니, 제가 뭐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아버님도 어머님께 명품 옷 하나 새로 사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안 사주니까 어머님이 30년째 같은 옷만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너무해. 죄송해요. 저 오늘 같이 외식 못하겠어요. 집에 갈래요. 아내는 그렇게 말해버리고는 삐진 채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날은 부모님 모시고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다 파토가 나고 말았던 거죠. 그날 이후로 집에 가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문제 행동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40대가 넘어간 이후 저는 드디어 대학교에서 정식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식 교수가 된 건 처가나 저희 부모님이나 모두가 다 기뻐해 주셨지만 누구보다도 아내가 좋아했어요. 저는 아내가 좋아하길래 그걸로 됐다 싶었죠. 하지만 또 도를 넘어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식 교수가 된 이후엔 점점 아내의 기고만장이 심해져만 갔어요. 저는 무슨 거의 자기가 교수가 된 줄 알았네요. 그렇게 점점 너무 행동이 삐뚤어져 간다 싶을 때쯤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정식 교수가 된 걸 축하하는 자리라면서 집안에서 술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축하 파티였는데 퇴근하고 와보니까 아내가 친구들을 불렀다면서 집에 같이 있었던 거였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저는 재밌게 놀다 가시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배달 음식이라도 더 시켜주려고 했죠. 근데 거기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 여긴 왜 계세요?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집에는? 아, 아니, 애미가 오늘 너 교수 된 거 축하하는 자리 만들었다면서 파티 음식 만드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왔지. 네? 아니, 음식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고요? 저 사람이요? 저는 이미 어머니의 대답에 어이가 없었는데 그 뒤에 이어져 오는 아내 행동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아내는 친구들이랑 거실에서 놀기 바빴거든요. 어머니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떨어진 음식들을 채워주기에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주방으로 불러 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듯 물어봤어요.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가 무슨 가정부도 아니고 왜 이런 날 불러서 어머니를 부려먹어? 근데 이때 제가 화가 난 걸 눈치 못 챈 아내가 더 황당한 짓을 하더라고요. 어머, 여보, 부려먹다니. 부려먹는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당신 교수 된 거 축하하는 자리 만들려는데 음식 만드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이야. 어머님, 근데 음식이 좀 대체적으로 짜요. 간 좀 싱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술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술 좀 사다 주세요. 제 친구들은 맥주랑 소주 꼭 섞어 마시는 애들이니까 적당히 반반씩 개수 만들어서 사오시고요. 돈은 이거 카드 쓰세요. 그리고 간 김에 어머님 먹고 싶은 것도 슈퍼에서 대강 좀 사와서 드세요. 아님 여기 음식 드셔도 되고요. 아니지, 좀 모자리려나? 암튼 좀 적당히 알아서 하고 계세요. 얼른 슈퍼 먼저 다녀와 주시고요. 여보 뭐해? 나가자. 얼른 친구들 기다려. 저는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아 화가 난 채로 쳐다보고 있으니 눈치 없는 아내는 더 가관인 짓을 하던 거 있죠?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그리고 이건 이따가 제가 취해서 까먹을까 봐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희 음식 만들어준 값이에요, 어머니. 이렇게라도 알바비 버니까 좋으시죠? 20만 원 넣었으니까 반나절 일당치곤 엄청 센 거예요. 제가 진짜 잘 쳐드린 거라고요. 출장 서비스 부르는 것보다 훨씬 좋게 드렸으니 남은 시간도 잘 좀 부탁드려요. 얼른 술 사다 주시고요. 아, 여보, 뭐해? 얼른 나가자니까. 아내는 눈치도 없이 제 팔을 잡아 끌고는 거실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팔을 바로 뿌리치고는 당장 거실로 나가서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건 바로 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였죠.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언제 당신들 초대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당신 감히 우리 어머니를 종부리듯 부려먹어? 당신 내가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오는 동안에 집 싹 치워놔. 이거 안 치워놓으면 남은 집안 살림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그 꼴 볼 자신 있으면 어디 가만히 있어봐. 저는 이렇게 말하고는 벙쪄 있는 아내와 그 친구들을 뒤로하고는 어머니 손을 잡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는 쥐잡듯이 아내를 잡아버렸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 뒤로 아내는 자기 잘못을 알고는 저희 어머니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전 그저 진짜로 단순히 도와달라는 마음뿐이었는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조심은 해야겠더라, 아가. 내가 널 정말로 친딸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긴 했다만 내 딸도 나한테 그렇게 나네. 나 네 시애미지 네 종이 아니다. 다신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날 나한테 준 돈 내가 경황이 없어서 네가 그날 주머니에 막 꽂아 넣어놔서 빼는 걸 깜빡하고 가지고 왔는데 다시 돌려주마. 그리고 다신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럼 그땐 나도 너한테 정말로 화낼 거야. 알았니? 네, 어머님. 다신 안 그럴게요. 아내는 울면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고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된 듯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 성정이 어디 그리 쉽게 바뀌나요? 얼마 못 가서 또 아내는 입방정을 떨어댄 사건을 버리고 말았어요. 저에게는 동생이 여동생 말고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 있었죠. 근데 제 막내 남동생은 정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지만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친구들이랑 몰려다니길 좋아했는데 커서도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맨날 남들 돈 뜯어먹으면서 이리저리 사고치고 다니는 놈이었어요. 그때 당시도 또 막내 아들이 사고를 쳐서 어머니가 힘들어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아내가 막말을 시전했죠. 어머님,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어야죠.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그랬어요. 다 그게 어머님 업보인 거예요, 업보. 우리 아들 보세요.
우리 하민이는 유치원에서 벌써부터 선생님들이 모범생 낳았다고 나중에 의사 되겠다고 난리라니까요. 그게 다 누구 업보겠어요? 제 업보지. 그러니까 어머님, 뭐가 잘못됐나 좀 돌아보세요. 다 어머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막내 도련님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는데 그때는 여동생이 옆에 같이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노발대발 화를 막 냈습니다. 언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요? 막내 걔가 철이 없어서 지 멋대로 저지르고 다니는 일을 왜 우리 엄마 탓을 해요? 그리고 하민이가 착한 게 왜 언니 업보예요? 내가 봤을 땐 우리 오빠 업보예요. 내 생각에 하민이는 언니 따라 살잖아요? 입방정 때문에 대번에 인생 망할 팔자예요. 알아요? 제발 그 입방정 좀 떨지 마요, 언니.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해요. 알아요? 어머나,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어머, 진짜 위아래도 없나? 당신이 잘못했는데 뭘. 제발 그 입 좀 조심해. 어머니 지금 막내 때문에 심란해 하시는 거 보면서 그딴 소리를 해? 제발 정신 차려. 당신 언젠가 진짜로 내 동생 말대로 그 입방정 때문에 인생 망해. 알아들어? 저까지 아내를 나무라면서 나서자 셋의 대화가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나서더라고요. 얘들아, 그러지 마. 애미 말이 맞다.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 자식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자식을 다 잘못 키운 탓이야. 내가 못난 애미라. 그래서 막내가 지금 저렇게 엇나가는 것 같다. 참, 이걸 어쩌면 좋을꼬. 난 이만 들어가 보련다. 괜히 나 때문에 싸우지들 말고 너네도 나 걱정 말고 이제 그만 집으로들 가서 쉬어라. 어머니는 시무룩한 채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대판 싸웠고 그 일로 인해서 한 일주일 동안을 냉전인 상태로 보냈죠. 그러다가 어머니 생신 때는 더 어이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웬일로 어머니 생일 선물이라면서 쇼핑백을 한 보따리 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가더라고요. 가면서는 콧노래까지 부르길래 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자마자 어머니한테는 생신 선물이라며 온갖 유세를 떨면서 드리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 선물이에요. 진짜 저 이거 한 보따리 준비하느라 힘들었어요. 이번에 좀 노력했네요, 제가. 그쵸? 어서 풀어보세요.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옷 잔뜩 준비했어요. 맨날 어머님 옷 후줄근한 거 입고 다니셔서 제가 영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 한번 준비해 본 거예요. 얼른 풀어보세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웬일이냐는 표현을 하면서 한껏 기대를 하며 그 선물을 풀어보시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기대를 하며 가족들 앞에서 그 선물을 풀어보셨고 이내 우리는 아내 빼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경악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의 정체가 우리를 경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옷은 새 옷이 아니었고 헌옷도 그런 헌옷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거적대기 같은 옷이었는데 공짜로 줘도 안 입을 만한 옷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선 안 익은 옷이 몇 개 있길래 제가 물어보니 아내가 대답하는 그 옷의 정체를 알고 나서 모든 가족이 다 분노를 하게 되었죠. 그 옷의 정체는 바로 아내가 집에서 입지 않는 버리려고 모아둔 자기 옷이었던 거였어요. 당신 미쳤어? 어디서 당신이 입던 거, 그것도 이 거적대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생신 선물이라고 들이밀어? 아니, 어머님 옷 오래된 것도 잘 입으시잖아. 그래서 내 옷 중에서 골라서 드린 건데 왜? 이거 헌옷 기부하는 곳에다가 보내려다가 어머님 드리는 거야. 다 입을 만한 옷들인데 왜 그래? 이거 봉사활동 같은 데 갈 때 가지고 가면 너도 나도 한 장에서 가지고 가는 옷들이야. 심지어
어머님이 입는 옷들보다 다 비싼 것들이라고.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다 저리 치워. 가져다 버리란 말이야. 저는 화가 나 얼른 옷을 치우라고 말했는데 거기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나섰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그동안에는 아내가 어떤 짓을 해도 조용히 넘어가 주셨어요. 따끔하게 조용히 혼을 내긴 했어도 화를 내진 않으셨죠. 근데 이날만큼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내가 거지로 보이냐? 어? 네 눈엔 내가 동냥이 필요한 거지 새끼로 보여? 어디서 이딴 걸 선물이라고 들고 와? 차라리 그냥 왔으면 오히려 나 보러 와줬다고 고마워라도 했을 거다.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이딴 거 너나 입어. 그리고 도저히 못 입고 버릴 것 같으면 나한테 가져다 버리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나 가져다 버려. 나도 새 옷 입을 줄 안다. 내가 못 입어서 안 입는 줄 알아?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너네한테 쓰려고 안 쓰는 거야. 알아? 네 자식 옷이며 신발이며 내가 사다 주는 것 중에 하찮은 게 있디? 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때 아내는 자기 시어머니의 처음 보는 모습에 깜짝 놀랐는지 딸꾹질까지 하더군요. 그러더니만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되려 서운하다고 말해버리고는 나가버리던 거 있죠? 참 기가 찼습니다. 내 아내지만 정말 싫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아내와 살아야 하는 건가 골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진짜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났거든요. 또 그렇게 어머니의 생신이 안 좋게 넘어가게 되고 둘의 냉전이 이어지면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죠. 저와 아내 사이에서는 7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온 가족 앞에서 당혹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자기를 제일 예뻐해주는 할머니에게로 가서 말이죠. 할머니, 있잖아요. 계모가 뭐예요? 계모가 누구예요? 엄마가 계모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은가 보네. 라고 했어요. 엄마가 막 화내면서 그랬어요. 엄마는 잘 싸우나 봐요. 엄마가 맨날 계모 싫다고 제발 이 집에서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민아, 엄마가 그랬어? 네 앞에서?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니요.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계모가 꼴 보기 싫대요. 빨리 죽어야 엄마가 편하게 살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 말할 때 눈이 막 악당 같아 보였어요. 막 화냈어요. 그 말을 직접 들은 어머니와 그곳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제 아들 하민이가 하는 소리를 듣고는 식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알고 보니 그동안 아들 앞에서 아내는 저희 어머니 욕을 그렇게 한 거였고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내는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빌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서 아내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죠. 저는 거기에서 아내와 더는 같이 살 이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가 아주 작정하고 내 아내를 무시하고 사는구나. 됐다. 꼴 보기도 싫다. 내가 너 꼴 보기 싫어. 넌 내 며느리 아니야. 당장 나가. 앞으로는 다시 내 집에 발 들이지도 마라. 넌 내 며느리 아니다. 나가. 네 얼굴 보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더 뭐 할지 모르겠으니까 못 볼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난 채로 말씀하셨고 결국 아내는 그대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던 건 아내는 집에 가서 투덜거리기만 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는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으면서 아내와는 끝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막내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죠. 형, 아내 단속 잘해. 형수 내가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더라. 뭐?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 아, 이걸 공짜로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또 남동생에게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다그쳤고 그 뒤로 남동생에게 들은 이야기로 인해 저는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남동생이 말해준 충격적인 이야기는 제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평소 아내는 명예욕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는데 강남에서 한 잘 나가는 의사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제 남동생이 잘 다니는 강남에 고급 술을 파는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 아내가 강남에서 병원 안의 의사와 바람 피는 현장을 딱 목격을 한 거였어요. 남동생은 그 증거 사진까지 저에게 다 보여주었기에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던 거였죠. 그래도 더 확실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저는 사람을 시켜서 직접 조사를 했고 실제로 아내는 바람을 피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저 몰래 이중 살림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죠. 아내가 새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진까지 모두 다 포착이 되고 나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고 내가 지금껏 이런 사람이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허탈감에 자괴감까지 들더군요. 저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설명해. 이거 다 뭐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냐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었다. 꼴랑 교수 월급으로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너랑 사니?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이 사람 강남에서 의사하는 사람이야.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신 애들처럼 구질구질하게 사는 집안 아니라고. 어차피 조만간 이혼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잘 됐네. 다 알았으니 조용히 내 인생에서 물러나. 알았니?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냥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진짜 사람의 밑바닥을 다 보게 되는 경우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내가 너무 밉고 괘씸했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자료에 양육권까지 싹 다 받아냈고 그 상간남한테까지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다 끌어모아서 받도록 했죠. 그렇게 결국 이혼에 성공을 했고 저는 아이도 데리고 올 수 있었고 돈도 지킬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가 진짜예요. 저는 그날 아내가 이혼하기 전 마지막 만남에서 사람의 밑바닥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밑바닥은 그제서야 나왔거든요. 제가 집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아내였어요. 무슨 볼 일이 남았나 싶어서 일단 받았는데 진짜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죠. 여보, 전화 받았네? 여보 있잖아. 나 좀 용서해주라. 우리 하민이는 잘 있어? 지금 옆에 있지? 우리 하민이 나 안 보고 싶대?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어. 내가 당신이랑 하민이를 두고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나 그 인간이랑 헤어졌어. 나 다신 그 의사놈이랑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여보. 어? 제발. 나 지금 당신이 너무 필요해. 우리 하민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그렇게 그 돈 많은 의사가 좋다고 쫓아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해달래? 우리 집 구질구질해서 싫다며? 아니야. 그건 내가 진짜 미쳐서 그랬던 거야. 나 실은 당신이 너무너무 필요해. 그게 있지. 그 인간 진짜 나쁜 놈이었어. 내가 당신한테 줄 위자료랑 양육비까지 줘야 한다니까 바로 날 버리는 거 있지? 그리고 내가 빚이 좀 있어. 그것도 나 정말 억울해. 어떻게 보면 그거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동생이 내가 바람피는 거 알고 나서 증거사진 찍어서는 당신한테 다 보여줄 거라면서 협박했어. 그래서 자기 입막음 하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다고. 처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800만 원. 그렇게 조금씩 해서 가지고 간 게 5천만 원이야. 그게 말이 돼? 나한테 그 돈이 다 어딨어. 다 대출받아서 줬는데 마지막엔 내가 진짜로 없다고 하니까 나 골탕 먹인다고 당신한테 쪼르르 가서 다 밝힌 거라고. 이러니까 다 당신 때문이지. 당신만 아니었어 봐. 내가 그 돈 썼나. 빚질 일도 없었다고. 이야,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기요, 애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하민이가 당신 뭘 보고 배우겠어?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하길 잘했다. 우리 하민이 이런 걸 못 보게 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 봐요. 당신이 바람만 안 피웠어도 당신 이렇게 인생 망하지 않았어. 그게 다 당신 업보인 거야. 알아? 자기 인생 자기가 다 망쳐놓곤 어디다 대고 내 탓이래. 제발 정신 차려. 그리고 인생 똑바로 살아. 다시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 해봐. 진짜 가만 안 둬?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안 만나주니까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찾아갔더라고요. 아버지 말로는 어머니 다리를 붙잡고는 당신 막내 아들 때문에 빚졌으니까 그거 다 돌려달라고 아주 생떼를 부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안 통하니까 그때부터는 싹싹 빌기까지 했다는데 저희 어머니도 옛날 같았으면 그 빚도 다 갚아주시고 어떻게든 아내한테 돈을 주려고 하셨을 테지만 워낙에 아내에게 당한 것도 많았고 막내 동생도 더 사고치는 거 수습해줬다간 인생을 더 개차반으로 만들게 될 것 같아서 일절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생떼를 부리면서 아예 그 자리에 들어눕기까지 한 아내 때문에 결국엔 경찰을 불러 내쫓아버렸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린 한 여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내는 결국 저에게는 이혼을 당하고 그 의사 남자친구에게는 버림을 받은 채로 남은 거라곤 어마어마한 빚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빚쟁이가 되어 친정 부모님 집에 지내면서 빚만 갚으며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당한 게 억울했는지 자기도 내 막내 동생에게 당했기에 협박의 사기죄로 막내 동생을 고소했었죠. 하지만 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동생이 이미 돈을 다 써버린 상황이었기에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날려버리게 된 거죠. 그 뒤로는 남동생이 또다시 부모님이나 저나 여동생한테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했지만 둘이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둘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며 누구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협박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와 같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중입니다. 아내가 찾아오기 전까진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따로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원래 살던 집을 다 처분하고는 부모님과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제 아들 하민이는 엄마 없이도 잘 지내고 있고 대신 여동생이 틈틈이 와서 조카들이랑 같이 놀러도 가면서 잘 돌봐주고 있는 중이죠. 처음에 부모님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와 거기에 남동생이 얽혀 있다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크게 받으셨지만
워낙에 아내도 남동생도 막장이었기에 두 분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차라리 이 기회에 이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뒤로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민이도 아껴주시면서 네 명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느라 여태 두 분이서 따로 여행 한번 못 가보셨기에 이번에 동생네 부부와 함께 돈을 모아 효도 여행을 보내드렸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내가 없는 그리고 남동생도 신경 쓰지 않는 자유로운 날들 속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누구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으니 어떤 존재든 소중하게 대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제 사연을 통해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위로를 받으시고 반대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시다면 그게 다 자신에게 험하게 돌아올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서 상대방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민이 역시 그런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싱글파파로서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부디 저와 하민이의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